실무에 가장 근접하신 분들이 전부 다 모셨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그 토론의 공론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 조선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선박금융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탱커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해운 구조조정 쪽으로 리서치를 하고 계시는 장본이 오셨으니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하고 조선하고 이제 튼튼하게 또 발전해 나갈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훌륭하신 분들께서 발표하고 토론도 해주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온 어떤 그 제안들이 또 그 정부 정책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관하고요.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이 모든 사이클을 그 현장에서 선박금융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전통적으로 그 해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선박금융은 예전부터 그냥 후진국이었어요. 그 핵심에는 이제 가장 큰 게 그 순환보직이라는 폐해가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 장관 시절에 이 해운업계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걸 도와주시려고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그게 선박투자회사법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이 딱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었어요.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선박투자회사에서 펀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금리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선박금융을 하려면 선박도 알아야 되고 해운 시황도 알아야 되고 국제법도 알아야 되고 해상법도 알아야 되고 해상보험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하시는 분이 막 쏟아져가지고 펀드를 찍어서 내요. 시장에. 상품을 보니까 겁이 나서 못 지를 상품인데 마구잡이로 선박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쏟아냅니다. 해운사들은 좋아했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이용해서 선박 지으면 되니까. 해운 시장이 그냥 정상화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1억 불에 90% 100%씩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은행들 지금 갖고 있는 거 아직 잔액이 아웃스탠딩이 9천만 불, 9,500만 불 남았는데 배 가격이 4천만 불, 5천만 불 돼 있어요. 벌써 빵꾸라고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은행이 기가 막힌 게 증권사하고 자산운용 은행들이 기가 막힌 게 막 싸질러 놓고 다 가요. 은행은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 실적 챙겨가지고 승진해가지고 가고 자산운용사, 증권사는 인센티브 잔뜩 챙겨갖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루션은 가장 좋은 거는 캐피탈 마켓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금융은 안전하다. 선박펀드는 좋은 상품이다. 이거를 이미 배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박금융, 선박펀드가 굉장히 안전자산이고 좋은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순환보직을 못하게끔 해야 돼요. 외국계 은행 좀 봐보세요. 거기는 들어가면 처음부터 선박금융을 죽을 때까지 선박금융 해야 돼요. 순환보직을 하면 그 안에서 하죠. 벌크팀 같다, 탱커팀 같다, 자금 펀딩 같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다, 해상보험팀 같다. 그 안에서 도지 우리나라처럼 무슨 아파트 담보대출 갖다가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캐피탈 마켓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해운진흥공사든 해양금융공사든 만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기존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건드린다고 하면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게 해운업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있는 거 싸그리 집합시켜 놓으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방안을 만들 때는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돈인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잘 생각을 해서 진짜 답 나오는 해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 구조조정이랑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본원적인 출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구조조정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 이거죠.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다른 산업이나 다른 기업들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뭐가 있냐,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특정한 산업이 있으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플레이어들 내지는 그 산업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보면 수급 부분들 그리고 기업 구성들을 어떻게 효율하고 최적화할 거냐, 이게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거죠. 84년, 97년, 2008년,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2015년, 16년 이 턴들을 보면 한 8년에서 10년 단위로 지금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해운산업이. 근데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도요, 구조조정의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 80년대, 이 84년도에 했던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 정책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1년도에 해운조선 종합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선봉량이 급격하게 느는데 요 시기죠. 운임은 곤도박질 치기 시작하고 아까 그 앞에서 들여왔던 그 많은 중고 선박들이 이제 난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선박들은 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업체 내에서 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 부작용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항선사가 난립하게 되고 용대선이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갖추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84년도에 해운산업 합리화를 뭐 했냐 한번 보자 이거죠. 이겁니다. 외항선사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확보하고 경비 절감했는데요. 84년이 지나고 나서 딱 3년 후에 해운시황이 다시 호황으로 올라갑니다. 운임이 뒷받침 안 되고 수익성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사들이 이 앞에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운임들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선박 확대하고 용대산하고 하면서 또 여기에서 공급 과잉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황에서 운임금 나가니까 다시 국제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진짜 구조조정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아까 했던 뭐 순환보직을 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뉴얼이 있으면 순환보직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향성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뭔가 손을 댈 수 없을 때 대부분 다 구조조정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도 사전적 구조조정이 거의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사후적 구조조정을 합니다. 아까 지연 사례, 자활 사례 대부분 다 사후적 구조조정을 해요. 즉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기에는. 자, 우리나라 지금 해운산업, 조선산업 구조조정할 때 전문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 의견들을 피력을 했을까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조선산업, 해운산업 구조조정할 때 금융위 주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융위 주도의 구조조정에 국내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피력을 했냐 이거죠. 이거는 사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선박금융 쪽의 데이터를 금년도 이제 초하고 요즘 이제 수집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선박금융 상황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침체라서 뭐 조선 쪽에 어떤 그 수요가 없어서 없기에 망정이지 지금 보면은 뭐 캐피탈마켓 전 세계적으로도 안 움직여요. 지금 그걸 또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물론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차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구조조정이 이제 아까 그 김 박사님은
그러니까 이 세 차례 구조조정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본 바에 하면 정부의 구조조정의 스킬이나 능력은 갈수록 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저는 그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고 난리를 쳤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실행했던 해운 합류화가 그나마 가장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MF 때 거는 뭐 IMF를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뭐 200% 맞춰라고 난리를 쳐서 이제 우리나라 배들이 또 다 없어진 거고 작년의 구조조정은 2016년의 구조조정은 그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거의 무슨 정부의 이벤트 같지 않았습니까? 폭망을 이루는데 뭐 지난번 정부가 사실은 뭘 이렇게 밀실에서 논의하고 뭘 덮고 숨기고 이런데 워낙 그 캐릭터가 그랬으니까 뭐 그랬다고 쳐도 뭐 정부 서별관회에서 밀실에서 논의하고 뭐 전문가들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금 주무부처, 산업부, 해수부가 빠진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간판 그 기업이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정부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구조조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미 시즌 같은 거 그때 위기에 몰렸을 때 사실 걔네 재무 상황 보면은 한진이나 현대가 위기에 몰린 거에 비교하면 그 위기도 아니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바로 전 세계 채권, 은행들 채권단 다 바로 불러갖고 우리가 다 보증할 거니까 건들지 마. 뭐 다 유예해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구두 다 약속을 하고 서면으로도 약속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는데 여기는 뭐 3천억 더 내라고 난리를 치다가 그냥 망해라 그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도대체 뭐 거기에 무슨 음모가 있었다는 소리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번 정부는 진짜로 이 구조조정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난번은 뭐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교훈을 얻은 거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부터는 정말 좀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여러 주체들의 얘기를 좀 듣고 정말 우리가 매뉴얼로 쌓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그 생각을 해줬으면 그 부분 캐피탈 마켓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이럴 때 좀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뭐 소득세 연동을 시킨다거나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노르웨이 KS 펀드가 시도했던 그런 방식인데요.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캐피탈 마켓의 자금을 좀 이쪽으로 좀 끌어오면 정부에서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모래알처럼 이제 쌓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위원회라든가 정부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컨트롤 샤워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제안이고.